오늘은 제가 모공 치료를 하러 다녀온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번 커진 모공은 사이즈가 줄어들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단지 피부에 상처를 줘서 콜라겐이 생성되며 아무는 과정에서 깊고 넓었던 모공이 얕고 좁아지게 하는 목표가 현재까지는 최선입니다. 사실 모공 치료는 투자 대비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모공이 세로로 길어지면서 주름꼴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 드니 이젠 별별 걸 다 신경 써야 하네요. 신기하다. 모공 레이저로는 시크릿과 프락셀 레이저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두 기계의 치료 방법과 콜라겐 생성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치료의 방향성과 시술 후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벌게진 상태로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제 경우는 스케줄 중간중간 광고 촬영이 있어서 다운텀을 최대한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20년 피부과 VVIP 내공답게 연구를 계속 해왔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술 후 이틀째인데 너무나 멀쩡하지 않나요? 모공 레이저 시크릿에 관한 얘기와 제가 회복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꿀팁을 마구마구 쏟아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제가 신사동, 청담동 성형 르네상스 1.5세대입니다. 그땐 여드름 흉터나 모공 치료에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벗겨내는 그런 박피 시술밖에 없었어요.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부작용도 꽤나 심했던 시술이었지만 인류 역사와 항상 함께 해온 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뜨거웠죠. 그래서 많이들 받으셨어요. 박피는 말 그대로 피부 겉피부를 칼로 이렇게 깎아서 상처를 준 다음에 그 자리에 새살이 올라오면서 흉터와 모공을 회복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시술보다는 수술에 가까웠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자가 있었으니 바로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박피처럼 얼굴 전체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피부의 일부분만 손상시켜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크고 그래서 좋아했죠. 프락셀이 모공치료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프랙셔널 레이저가 원래 명칭이고요. 프락셀은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투명 플라스틱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시크릿 레이저도 이 프랙셔널 레이저의 하나이고요. 프랙셔널 레이저의 원래 목적은 여드름 흉터의 치료입니다. 여드름 흉터 및 일반 흉터 치료의 원리는 피부를 물리적으로 손상을 시킨 후에 재생을 시켜서 콜라겐 형상을 꾀하면서 살이 차오르게 하는 거죠.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효과를 본 사람, 못 본 사람, 만족도는 상이합니다. 특히 모공 치료의 경우는 그 효과가 시간과 돈, 회복 기간까지 대비했을 때 정말 좀 미비하죠. 이토록 다양한 프랙셔널 레이저의 종류만큼 내 피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모공 치료할 때는 프랙셔널 레이저하고 시크릿 레이저를 병행해서 사용해요. 시크릿은 매번 팁을 좀 구매해야 돼서 돈이 아깝긴 하지만 회복 기간이 프랙셔널 레이저보다 짧아서 광고 촬영 등 급하게 앞두고 급하게 치료받기 좋아요. 두 기계의 치료 방법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피부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피부 손상을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피부 조직을 이렇게 직 태워서 손상을 주는 방법으로는 어분여금, CO2, 툴럼 등이 있고 피부 조직에 열 손상만 주는 레이저는 고주파 니들, 피코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크릿은 고주파 니들 프랙셔널 레이저가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피코시오 토닝 레이저도 이 프랙셔널 레이저의 한 종류라고 해요. 신기하죠? 아무래도 피부를 태우는 레이저가 피부 손상도도 큰 만큼 효과와 부작용도 크겠죠. 내 피부가 예민한지 예민하지 않은지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목적이 흉터 치료인지 모공 주름인지 세게 태울 것인지 열 손상만 줄 것인지 일상 복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얇게 할 것인지 깊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레이저 치료 방식을 선택하셔야 좋습니다. 시술 전 준비 케어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시술 전 케어, 본 시술, 시술 직후, 그리고 후 관리, 홈케어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죠. 일단 모공 시술이기 때문에 모공 청소를 미리 해줘요. 시크릿 레이저 하는 당일에 해도 되고 아쿠아필링 같은 경우는 그 전주나 미리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여드름 많고 모공에 자주 염증 생기거나 때 끼거나 피지 끼는 분들은 집에서 억지로 짜지 마시고 차라리 주기적으로 아쿠아필 같은 거 해주시면 좋아요. 단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시술 당일 케어 방법으로는 레이저 시술 후 콜라겐이 차오르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효과는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 바로 스킨 부스터류를 함께 시술하는 겁니다. 저는 주베록을 할까 리쥬란을 할까 고민하다가 회복 속도 단축에 집중하기 위해서 리쥬란으로 선택했어요. 상담 실장님과 원장 선생님한테 의논했더니 주베록은 다음에 회복 기간을 좀 길게 잡을 수 있을 때 시크릿 레이저하고 같이 받으면 모공을 줄이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리쥬란을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후처리를 굉장히 빨리 잘해서 그런지 지금 회복 속도가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서 헤어 펌할 때 왜 큐티클 열려있는 상태에서 헤어 손상 클리닉 앰플 도포하면 더 찰랑거리고 윤기 있게 되고 펌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시크릿 레이저 니들로 피부에 열 손상을 준 상태에서 리쥬란 연어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스킨 부스터를 주입을 하면 리쥬란 흡수도 빠르고 정상 피부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간 성장인자는 콜라겐 재생을 더욱 빠르게 활성화시키겠죠? 그렇게 2차 시술로 회복 기간을 화학적으로 이만큼 갈 걸 이렇게 단축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피부과 전문의와 첨단 기계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의 일은 모두 끝났죠. 시술 끝나고 마스크팩 떼고 베드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미리 시술 당일에 마스크 시트 여러 장하고 패드 한 통을 들고 가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탈의실에서 바로 마스크 시트를 얹어줍니다. 이렇게 집에서 쓰던 거 가져가셔도 되고 이런 게 너무 또 고영양이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로드샵 이런 데서 10,000원에 20개 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수분 이런 애들 정말 수분 진정 이런 애들 얘네들 그냥 왕창 사가지고 실시간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탈의실에 가서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마스크 시트를 얹어줍니다. 그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피부의 열을 탁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시술 직후에 피부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시트의 이 용액을 금방 싹 흡수해요. 그런 식으로 뭐 2-3장 금방 갈아주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시는 병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시면 이 수분 패드 있죠.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셔서 얘를 양볼, 이마, 코, 턱, 입술 이런 데다 한 장씩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볼 그리고 이제 시크릿 같은 경우는 모공 치료는 나비존하고 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마 붙이고 마스크 이렇게 딱 쓰면 걸어 다닐 때 안 떨어지거든요. 남들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이게 좀 부끄럽다 싶으면 이마는 떼고 다니시고 물론 저 자체는 그다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서 괜찮은데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하도 붕대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낯설지 않고 용납되는 분위기라 괜찮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모로 강남역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레이저 시술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후케어 관리법이 또 있어요. 시술 후에 바로 세안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시술 당일 세안과 선크림은 피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화장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술 다음날 세안은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안을 하시는데 이 레이저 박피는 피부에 상처를 내서 일부러 콜라겐을 차오르게 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피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생크림, 수분크림 어떤 거를 쓰는 게 좋냐고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재생크림은 상처가 난 피부를 보호해서 재생시키는 용도고요. 수분크림은 이 레이저 시술 후에 건조해진 피부를 수분을 감을 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둘 다 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스티무린 S 연고나 마데카솔 겔, EGF 재생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마데카솔 겔은 이미 제 컨텐츠로 여러분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죠. 마데카솔 재생크림도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걸로 피부과 웬만한 재생크림은 정말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근데 마데카솔 겔 재생크림은 주로 피부 박피하고 나는 그 시술 직후부터 저는 나오면서부터 이 패드 얹기 전에 미리 발라주거든요. 그때부터 딱지 앉기 전까지 그때까지 발라주는 게 가장 좋고 딱지가 앉은 후에는 스티무린 S 이런 거나 아니면 EGF 연고 이런 거 바릅니다. EGF 연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연고잖아요. 되게 비싸고 그거 대신에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IGF, EGF, 뭐 FGF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노 레시피가 되게 순하긴 하지만 피부에 이렇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 있을 때는 저는 주로 연고료를 사용해요. 좀 피부에 자극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피부에 그냥 자극이 없는 애들로 위주로 발라줍니다. 어떻게 바르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 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마스크팩을 그 위에다 얹어주시면 좋은 게 흡수를 빨리 시키실 수 있어서 좋아요. 1cm 정도 이렇게 짜주세요. 1cm예요. 1cm. 그리고 집에 갖고 계시는 수분크림 있죠? 이게 퍼줍니다. 섞어주세요. 1cm랑. 그리고 수분크림이 얘네가 지금 피부가 재생 단계에 있어서 엄청 먹거든요. 크림을 한번 바르면 이렇게 보세요. 모자르죠. 모자라요. 노란 쪽 다 쓰기도. 그러면 1cm 더 짜서 나머지 반쪽도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짜둔 게 있으니까 바를게요. 저는 시술 후 케어는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계속 마스크팩 붙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재생크림 만들어서 바르고 아니면 EGF 쇠살 연고 바르고 근데 이걸 한 개만 계속 바르면 내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연고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번갈아 바르는 거예요. 엠보도 하나 없죠? 제가 이 엠보도 엄청 빨리 없애는 기술자예요. 제가 사진 붙여드리겠지만 그 원장님이 바느장에다가 진짜 한 땀 한 땀 리쥬란 엄청 잘 따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하루 만에 다 가라앉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리쥬란 때문에 생긴 딱지밖에는 없어요. 그나마 딱지도 많이 떨어져서 안 보이시겠죠? 여기 나만. 피부가 예민하니까 막 두들기지 마시고 흡수 알아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다 주세요. 얘는 EGF 성장인자를 가지고 만든 거고 두 개가 같은 성분이 아니라서 상충되지 않아서 같이 써주셔도 전환하더라고요. 굉장히 점성이 조금 있어요. 양은 조금 나는데 그래서 그냥 퍼바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아프거든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한 1cm 보이시죠? 1cm 요 어차피 1cm 모자랄 테니까 1cm 더 짜서 이렇게 1cm 보통 이때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면 안 돼요. 근데 이 피캄에서 나온 레티놀 크림은 순해서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 레티놀 크림을 바르지 말라는 이유는 되게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피캄은 온 가족이 써도 순할 정도라서 그래서 막 써도 크게 걱정이 없더라고요. 얘네도 섞어줍니다. 이거 봐. 장난 아니죠? 얘네가 다 성장인자가 다 내 피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발견한 후로는 정말 재생크림을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피부과 시술 후에
재생크림 발라도 재생되는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시계가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비싸기면 되게 비싸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붙였던 거 다시 붙이겠습니다. 집에서는 마스크 시트 씌워놓으면 돼요. 이 마스크 시트는 처음 첫날 이튿날은 정말 그냥 마르면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흡수가 빨리 되면서 피부 회복도가 빨라지거든요. 영양가를 넣기 위한 게 아니라 수분 충전 때문에 넣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뭐 피부 혈액도 마찬가지지만 수분이 빵빵하게 차야 모든 영양소 공급이 이 수분을 타고 막 흐르는 거잖아요. 체내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분을 넣어주는 구조와 원리인 거죠. 시술 후에 웬만하면 세안도 좀 안 하고 차단돼서 또 출근해야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색소를 만들어내거든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까맣게 그을리는 이유가 햇빛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산같이. 근데 이렇게 프락셀이나 비박피성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니까 피부 색소가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시술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지금 피부가 너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등의 그런 고기능성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피부에 닿게 하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 표면이 돌아올 때까지는 재생크림, 수분크림 등의 기본 크림,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좀 싸고 순한 거 있죠. 그런 걸로 바르고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고 다니세요. 딱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가 가장 위험한 단계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그때부터 열심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상처라서 듀오덤을 붙이면 좋은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듀오덤은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해서 그 진물로 상처를 새살이 돋게 도와주는 건데, 프락셀은 원리 자체가 상처를 넓게보다는 좁고 깊게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듀오덤은 필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딱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아물면서 탈각되는 과정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케바케의 문제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 후에 이 붉은기는 얼마나 가나요? 이러는데 저 보시면 거의 없어졌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전후, 직후 관리의 중요성인데, 이게 고주파 레이저는 좀 붉은기가 지속되는 게 비교적 짧을 수 있고, 태우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수개월도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런 알로에 겔 같은 거 있죠? 수분크림이나 알로에 겔 같은 걸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얼굴에 열감이 올라온다 이러면 무조건 발라서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꼭 레이저 시술 후 케어가 아니더라도 얼굴 피부 온도 조절은 필수예요. 시술 이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진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구멍을 내지 않는, 피부를 태워버리지 않고 그냥 열로만 상처를 주는 그 시크릿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조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데, 이 구멍을 내서 완전 태워버리는 같은 경우는 피부의 당김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재생크림을 잘 사용해서 보습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알로에 겔 같은 거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기 관리를 하든 클리닉 관리를 하든 병원 관리를 하든 자가 관리를 하든 요거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발라주세요. 시술 후 재생 관리는 피부과에 뭐 시술 후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LED 재생 관리나 피부 재생 주사, 뭐 리쥬란 같은 거 따로 시술 받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가려움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이럴 경우는 재생크림, 수분크림 이런 거 많이 발라주세요. 피부가 우리 그냥 일반 상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잘 아물면서 피부가 점점 가려워지잖아요. 그 가려웠다고 긁지 마시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내가 긁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프락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프랙셔널 레이저라든지 시크릿 레이저 같은 경우 이 자체의 원리가 피부 손상은 직접 벗기는 것보다는 최소화로 하고, 그다음에 재생을 빨리 서두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생활 수칙, 그리고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잘 챙겨서 바르고 그래 주신다면 특별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아요.
부작용이 이제 생길 경우는 더 붉어진다든지 자국이 남는 경우, 아니면 후 처리가 조금 잘못됐다. 시술하는 원장님들이 에너지 출력량을 조절을 좀 잘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에너지 출력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AS도 병원이랑 잘 얘기를 하셔서 뭐 재생주사를 계속 맞는다든지 연어주사 같은 걸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CO2 레이저 여기 혈관 없애는 거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 화상 입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 후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가려움이라든지 피부 건조증에는 바세린만한 게 없어요. 바세린만한 게 없는데 바세린이 우리가 잘 편하게 씻을 수 없잖아요. 씻을 직후에는. 근데 바세린이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잘 씻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딥클렌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딥클렌징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오일 같은 거 있죠. 제가 아까 단일 성분은 따가우니까 쓰지 마세요 했는데 그렇게 성분이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오일은 그 자체로 그냥 그 기름이잖아요. 그 일랑일랑 가슴 오일로 유명한 그 보르피린인데요. 얘가 주름, 재생 이런 데 되게 좋고 제형 자체가 찐득이지 않아요. 오일이라도 이렇게 물성이거든, 흐르거든요. 발라주기가 좋아요. 아무리 발림성이 좋아도 막 바르면 피부가 따갑기 때문에 이렇게 콕콕콕만 찝어주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퍼지거든요. 그리고 양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고농도라서 바세린을 바르시거나 찐득거리지 않는 페이스 오일 같은 거,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 발라주시면 피부가 촉촉하니 좋습니다. 피부가 시술을 했던 안 했던 건조하면 모든 증상이 화근이 돼요. 일단 주름부터 생기고 특히 저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름 생기는 거 짱 싫어하시잖아요.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 리쥬란 힐러도 진짜 하루 만에 다 가라앉혔어요, 제가. 이게 가능하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시고 공유까지 하셔서 친구들에게 멋붐을 하는 여자가 되어보세요. 자, 안녕.